교수님, 이렇게 세계적인 음료가 된 콜라가 애틀란타에서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예, 콜라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미국을 뒤흔든 한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죠. 그 사건은 1861년에 시작해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불린 남북전쟁입니다. 네? 얼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 제일 왼쪽 사진부터 보면 이 포탄의 파편으로 눈하고 뺨하고 턱까지 골절된 모습이죠. 예. 오른쪽 팔뚝하고 팔꿈치에 총상을 입은 후에 팔에 심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스며든 부상병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등에 총상을 입고 피부가 괴사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환자 모습이죠. 진짜 고통이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된다. 네, 그런데다가 이렇게 어렵게 수술이 끝났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후유증. 그렇죠.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살아나긴 했지만 고통. 신경계 이상으로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치료약은 턱없이 부족했고 전쟁이 끝난 후 의사의 진료를 받기엔 경제적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열악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널리 유행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약이라는 겁니다. 매약. 매약이요? 매약이 교수님 매약이 뭔가요? 매가 약이다는 뭐 있는데 약효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약을 일단 통칭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미국에서는 주로 그 특허 매약이라고 이제 그렇게들 이제 광고를 했죠.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 뭐 애들은가 막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지하철이나 막 만병통치약 열시다. 애들은 알아. 아저씨, 네. 수험생할 때도 좋습니까? 아이 당연한 말씀. 지하철이나 막 버스인가? 저희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아니에요. 예. 예. 어쨌든 뭐 옛날에 우리나라의 약장수들이 파는 약하고 좀 비슷한 건가요? 어떻게? 뭐 맞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몸에 좋고 특별한 성분이 있다면 대놓고 공개를 했겠지만 매약의 대부분은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파는 게 부지기수였고요. 의심스럽다. 하지만 의약품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한 시대엔 의사의 진료 대신 특허약으로 쓰였죠. 요거는 어떤 용도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술병, 위스키병 네, 들어있어요. 그런 모양으로. 그 예거잖아요. 예거밤 아니에요, 완전. 예거밤. 병도 그렇게 생겼네. 기본적으로 류마티즘과 관련된 관절염, 신경통 이런 데 치료를 할 수 있고 진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매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직역을 하면 금발성장제라고 쓰여 있어요. 네? 탈모약인가? 탈모약? 탈모약? 맞습니다. 모발 치료제라고 볼 수 있죠. 성분은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밝히질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쨌건 그 매약의 선전을 믿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매약에도 위험한 성분이 꽤 들어 있었어요. 그때는 맘대로 뭐가 했겠지. 있었을까요? 마약 넣었을 것 같아요. 알코올 넣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이나 마약 성분이 들은 아편 같은 거, 그리고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성분을 넣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법적 규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남북 전쟁이 끝난 1865년경만 하더라도 미국 내 매약이 한 뭐 1,500가지 이상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매약들이 미국 전역에서 사용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던 1885년 매약이 성행하던 남부 애틀란타에서 새로운 매약이 출시됐습니다. 바로 이 매약이 오늘의 주제 콜라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매약이었죠. 우와, 매약에서 출발했어요? 이 인물은 애틀란타에 사는 존 펜버튼이라는 약제사였습니다. 펜버튼은 어쩌다 콜라 원조인 무슨 매약을 만들게 된 겁니까?
존 펜버튼은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부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몰핀 중독 상태에 있는 펜버튼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약을 찾던 중에 하나의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코카잎에서 추출한 코카인 성분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만 해도 코카인 성분은 순간적으로 뇌를 깨우는 듯한 느낌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카잎에서 추출해낸 코카인 성분과 콜라나무에서 자르는 콜라 열매의 추출물을 배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콜라 나무가 있어요? 콜라 열매가 있었구나. 그래서 펜버튼이 이 두 가지 주원료를 바탕으로 콜라의 원조가 되는 매약을 만들어요. 여기서 문제를 내볼게요. 네. 존 펜버튼은 콜라의 원조격인 이 매약 안에 코카잎, 콜라 열매, 그리고 이것을 넣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정답. 예, 규현 씨. 콜라 맛있게 먹으려면 설탕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설탕 들어가요. 규현 씨 오답입니다. 에이, 기본적인 걸 안 넣었네. 정답. 네, 물. 맞는 그러네, 맞는 물이네. 말이네. 우리 물. 주얼류. 물이네 이게. 유감스럽게도 오답입니다. 지원 씨. 정답. 네, 혜성 씨. 초창기에 그런 모르핀 같은 성분과 알코올 넣으셨다고 했잖아요. 알코올을 넣었다?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 보시죠. 예, 알코올은 맞는데. 네? 은비 씨가 지금 손 들려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해봐요. 네. 들어봐요. 정답. 예, 은비 씨. 탄산수. 에헤이. 만들었다. 다 만들었다. 조금 전에 제가 일단 알코올 정답. 음료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알코올 중에 와인을 넣었을 것 같아. 정답. 와인이요? 네, 와인을 넣었습니다. 그냥 술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그냥 와인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술 같은 그냥 술이잖아요, 그러면. 와인, 자, 코카. 병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와인 보이시죠? 코카네. 펜버튼은 프랑스산 와인에다가 코카잎이 들어간 매약이 된 걸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프렌치 와인 코카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 프렌치 와인 코카가 도대체 어떤 효과를 내는 매약이었어요? 당시 신문에 프렌치 와인 코카가 어떤 매약인지 광고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은비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네. 굉장한 활력제, 위대한 신경 강장제, 맛도 최고. 몸과 두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쾌함을 선사합니다. 모르핀과 아편 중독 및 알코올 성분에 대한 욕구도 치유합니다. 활력과 상쾌함? 펜버튼은 코카인 성분에 중독성이 있을 거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프렌치 와인 코카가 맛도 있고 중독성도 없고 몸에도 좋은 뭐 어찌 보면 만병통치약 비슷하게 이제 선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프렌치 와인 코카는 잘 팔렸을까요? 네. 뭐 엠버튼 이름까지 들어가 있고. 잘 뭐 팔렸을 것 저렇게 같아요. 좋다는데 보면. 저도 지금 중독이 될 먹고 것 싶어요. 같아.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좀 새로워서 잘 팔렸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그 펜버튼의 명성과 새 성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한 약국에서만 하루에 한 900개 정도가 팔릴 정도로 우와. 히트 상품이 될 뻔했죠. 될 뻔? 될 뻔했지? 펜버튼이 자부심을 갖던 주원료 때문에 지금 말한 프렌치 와인 코카가 출시된 지 1년도 안 돼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죠? 당시 애틀란타에서 술 마시는 걸 금주하는 금주법이 시행되는데요. 아하. 술을 못 파니까. 금주법이네, 금주법. 예. 금주법. 그러니까 이제 펜버튼이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예, 아니 주원료가 금지되면 이제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와인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적어도 애틀란타 지역에서는 판매를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겠죠. 교수님 그러면 프렌치 와인 코카를 포기하던가 아니면 대체할 걸 찾아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존 펜버튼은 1886년 프렌치 와인 코카에서 와인을 빼고 설탕과 물을 넣어 단맛을 대체한 새로운 매약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최초의 콜라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존 펜버튼은
콜라를 단순히 프렌치 와인 코카처럼 매약으로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보다 많은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매약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량 음료, 탄산 음료로 이제 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 떠오르는 하플이랄까요? 뭐 이런 데서 콜라 원액을 이제 사실은 이제 탄산수에 섞어서 팔게 됐던 거죠.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콜라 원액을 어디서 팔았는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술집에서 파는 건가? 바 같은데. 그러니까 바다. 집 같은데? 카페? 탄산 음료 매장. 그런 데가 매장이 있었어요. 탄산음료 전문점. 우와, 아니, 카페처럼 직접 만드네요, 이렇게 카페처럼. 제조를 해주네. 예. 이 매장이 한국에 지금 생겨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요게 이제 처음 이제 우와. 코카콜라를 팔았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칵테일처럼 됩니다. 하는 거네, 칵테일처럼. 그러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서 데이트도 하고 그런가요? 오이, 그렇습니다. 오. 당시 탄산 음료 매장은 술집을 대체해서 사회적인 교류가 가능한 장소로 각광받는 곳이었습니다. 1895년 통계를 보면 미국 전역에 탄산 음료 매장이 5만 개 정도 있었다고. 와, 엄청나죠. 진짜 많다. 게다가 탄산 음료 매장이 더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부분 탄산 음료 매장에서는 약 28ml 정도의 콜라 원액에 142ml 정도의 탄산수를 섞어서 5센트의 가격에 이제 제공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갈 수 있겠다. 그렇죠. 그 우리한테 익숙한 그 맛, 톡 쏘는 맛의 콜라가 탄생하게 된 건 바로 이때부터라고 생각해 줍니다. 은비 씨가 또 탄산음료 매장에서 판 다른 탄산음료가 뭐가 있는지도 알았죠? 뭐냐면요. 가장 인기가 많은 건 그 딸기나 라즈베리 등 들어간 그 과일 향이 많이 나는 탄산 음료들이 인기가 많았고 종류만 한 100여 가지가 넘었을 정도로 종류가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만약에 이런 탄산음료 매장이 있다면 저는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달려가고 싶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갔겠죠? 맞습니다. 진짜 성수동에 이런 매장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핫플일 것 같은데요. 그쵸, 네. 하플. 근데 어쨌든 이 콜라가 뭔가 눈에 띄게 잘 팔리게 하려면 뭐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펜버튼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은비 씨 한 번 더 읽어봐 주실래요? 네. 지적인 음료이자 금주용 음료는 코카잎과 콜라 열매에서 추출한 귀중한 강장제 및 신경 자극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맛있고 기분을 북돋는 상쾌한 음료일 뿐 아니라 두뇌 강장제 및 모든 신경증, 두통, 신경통, 히스테리, 우울증 등을 치료한다. 아, 뭐 치료제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본 이런 광고 문구를 봤다면 콜라를 어떤 음료라고 생각했을까요? 약이네요. 약. 건강한 음료. 건강한 음료, 약. 콜라가 매약 같은 효과를 내는 것처럼 홍보하면서도 동시에 맛있는 탄산 음료라는 메시지까지 더해서 광고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에디터님, 그 존 펜버튼이 콜라 판매를 위해 또 노력한 게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제품을 팔려면은 사람도 그렇고 이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업자이자 회계사였던 프랭크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음료의 이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주성분 2가지, 코카와 그리고 콜라 열매의 콜라를 합쳐서 코카콜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이 사람이 이름을 지은 것도 지은 건데 중요한 로고를 만들었어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86년대 때는 기본 글씨처럼 코카콜라 이렇게 써 있었는데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필기체로 이렇게 글씨를 쓴 로고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회계사보다 좀 더 디자이너로 근데 콜라는 K의 열매 그 K 아닌가요? 열매는? 하지만 이게 C와 C를 붙였을 때 이렇게 그렇지. 주목받는 아, 그런 그래서 것들까지 바꾼 거예요? 이용했다. 네, 그렇게 아. 이용했다 그래요. 이걸로 코카콜라를 다른 제품들 사이에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CC네, CC야. 대박. 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콜라를 탄생시킨 존 펜버튼은 콜라의 영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아이고 돌아가셨네. 콜라를 만든 지 3년도 되지 않아 1888년 존 펜버튼이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콜라가 누구 손에 넘어갈지 내지는 이런 존속 여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경쟁자들은 물리치고 콜라의 사업권을 모두 사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 코카콜라 창립자 에이사 캔들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사 캔들러의 경우는 콜라의 판매 가능성에 주목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펜버튼이 탄생시킨 콜라의 모든 권리를 사들였다고 해요. 얼마 정도 지불했을 것 같습니다. 헐값이죠. 뭐 그렇게 반응도 있지 않았으니까 헐값에 인수했겠지. 아직은 그죠? 한 100달러? 100달러요? 예. 1,000달러? 1000달러도 적습니다. 당시 돈으로 2,300달러. 그래서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한 1억 정도. 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 후에 그러면 캔들러는 어떠한 계획들을 세워내? 콜라를 뭐 잘 팔기 위해. 대략 한 1892년이 되면 정식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더 코카콜라 컴퍼니라 부르는 회사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상장을. 그래서 콜라를 대중적인 음료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보다 원액 실험량을 무려 10배가량 늘려 공급하는 대신에 그 탄산음료 매장에서 마시는 콜라 한 잔당 가격은 5센트로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맛과 가격을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네. 캔들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콜라를 찾게 하기 위해서 최초로 이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어떤 마케팅일까? 최초로? 사람들이 콜라를 찾게 네. 정답. 깨 하기 위해. 규현 씨. 이제 길거리에서 무료로 콜라를 시음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음할 수 있는 예. 비슷은 한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 네, 정답. 네.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자판기를 만든다. 자판기요? 이거 굉장히 빠른 오답입니다. 네. 카페 가서 커피를 무료로 마시려면 뭘 가져갑니까? 쿠폰이요, 쿠폰 선생님. 정답이라고 하고 해야죠. 정답, 쿠폰. 은비 씨? 네, 정답입니다. 아. 무료 쿠폰이요. 쿠폰을 아, 뿌렸구나. 되게 자, 빠르시네. 그러면 캔들러가 뿌린 무료 쿠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This card entitles your one glass of Coca-Cola free at the fountain of any dispenser of Coca-Cola. 오. 캔들러는 누구라도 한 번만 콜라를 한번 시음하게 되면 한 번에서 끝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했어요. 그만큼 자신 맛에 있어요. 자신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무료 쿠폰 마케팅을 지금으로부터 무려 130년 전에 최초로 시작을 했던 거죠. 야, 그때 시작이 됐구나. 그럼 지금 너무 잘 돼서 안 주시나요, 쿠폰을? 이제는 안 주죠. 아. 예, 이제는 어차피 와서 먹을 건 아니까. 이제는 은비 씨처럼 돈 내고 시험하셔야죠. 맞죠, 맞죠. 유료 시음에. 교수님 근데 이때 무료 쿠폰을 뭐 어떤 식으로 나눠줬어요? 그냥 막 뿌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회사의 영업사원을 통해서 무료 쿠폰을 대량으로 뿌리기도 하고요. 잡지 같은 데다가도 이제 쿠폰을 오려오면 그걸 이제 탄산음료 매장에 가져가면 당연히 한 잔을 시음할 기회를 주는 거죠. 처음에 신기해. 적절했겠네. 1894년 그때서부터 20세기 전인 1899년 그러니까 대략 6년이죠. 6년을 뿌렸다고요? 6년 동안 그 몇만 장 뿌렸겠는데? 6만 장. 100만 장. 에? 100만 장 6만 장 하면 망하지 않을까? 동안 뿌렸으면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100만 장? 천만. 6년간 배포한 무료 쿠폰 수는 무려 900만 장이 넘습니다. 와. 그래서 이때 대략 이런 식으로 쿠폰 투자한 돈이 한 45만 달러 정도 투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237억 정도 된다 그러네요. 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다면 콜라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캔들러의 전략은 들어맞았을까요? 예. 아니요. 아니 맞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겠죠. 뭔가 실패했을 것 같아요. 실패했을 것 아니야 같습니까? 성공했을 것 같아. 캔들러의 전략은 지금 규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적중했어요. 오.
중독시켜 버리는 거죠. 여하튼 지금 이 6년 동안에 판매한 콜라 원액이 하루 평균 약 9만 8천 잔 정도로 늘어나서 판매량이 4배가 증가했습니다. 투자 대비 훨씬 남는 장사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권은비 씨, 네. 캔들러가 진짜 홍보의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무료 쿠폰 말고 또 다른 전략을 세운 게 있어요? 캔들러는 판촉 행사용으로 콜라 로고를 그려넣은 물건들을 엄청 만들어서 또 배포를 했는데 지금의 아이돌이라면 약간 굿즈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왼쪽에 보면 시계 테두리에 쓰인 코카콜라 글자 보이시죠? 오. 그 옆에는 코카콜라 마크를 새겨넣은 달력도 있고 달력. 그리고 여기에는 콜라 가격까지 5센트라는 것까지 적혀 있는 또 로고도 있고요. 진짜 굿즈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로고가 새겨진 부채도 있고요. 부채도 있어. 콜라 광고가 새겨진 서빙 접시까지 진짜 다양한 굿즈. 굿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우리 저희 굿즈를 좀 만들어야겠네요. 정비 씨를 알려야 되니까 또. 네네네. 그래서 캔들러의 전략은 결국엔 애틀란타를 넘어서 콜라가 점점 다른 지역까지 알려지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탄산음료 매장에서 파는 것만으로는 매출 신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캔들러의 어떤 콜라 판매의 한계를 깨트리는 계기가 우연히 찾아와요. 오. 지금 얘기한 캔의 발명, 뭐 병의 발명. 좀만 기다려 주실래요, 규현 씨? 기가 막혔나요? 예, 뭐 너무 앞서가기도 하고요. 그 차타누가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2명의 변호사가 에이사 캔들러 사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캔들러에게 자신들에게 콜라 원액을 공급해 준다면 병에 담아 팔겠다는 거예요. 이 제안을 듣고 캔들러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기로 했죠. 예, 하기로 했죠. 네. 캔들러는 정말 쿨하게 이들에게 병으로 콜라 완제품을 팔 수 있는 권리, 즉 보틀링 권리를 넘겨줬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1달러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소수의 의견에 의하면 계약서 원본에는 뭐 금액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무료로 넘겼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대박. 자, 근데 이게 이 두 사람이 이 큰 거를 가져갔지만 이거를 자신들 두 사람이 하기에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투자 받아야죠. 네? 지분을 좀 주고. 예. 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마치 이제 봉건제도처럼 자신의 권리를 또 팔아요, 아래로. 즉 보틀러라 불리는 이들을 모집해서 이들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야. 그래서 1928년까지 미국 전역에는 1250명이나 되는 콜라병 판매업자, 즉 보틀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이 병으로 만든 완제품 콜라는 무려 60만 군데 이상의 소매점에 팔려나가 미국 전역으로 퍼졌던 거죠. 이쯤에 전국적인 콜라 유통망이 형성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틀링 시스템 덕분에 더 네. 빨리 퍼졌겠네요. 그렇죠. 미국 전역에. 그리고 대략 1903년 정도에 유리병이 이제 자동화되는 기계가 발명돼요. 그래서 콜라가 미국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게 공장에서의 자동화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 그럼 콜라가 전국적으로 쭉쭉 퍼져 나가면서 달라진 점이 또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무렵 콜라는 대중적인 음료로서 모습을 바꿔 나가기 시작해요. 때로는 음료로, 아까 말한 것처럼 때로는 매약으로 미국인들을 사로잡으면 퍼져나간 콜라는 당시 문제가 사실은 하나 있긴 있었어요. 문제? 예, 뭐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코카인입니다. 그렇지. 오. 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직도 안 빠졌구나. 그들은 코카인에 목말라 한다. 탄산음료 매장에 악마가 늘어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의사는 이것이 어떤 마약만큼 위험하다고 말한다. 갑자기 왜 콜라에 대한 시선이 바뀐 걸까요? 마약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중독이 된 사람이 늘어났다거나. 비슷합니다. 콜라가 처음 만들어질 때와 달리 코카인이 더 이상 신비의 묘약이 아니고 일종의 마약으로 보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디코케나이즈 시킨다 그러거든요. 1903년에
코카인 성분을 화학적으로 완전히 제거시켜요. 그러면 이때부터 콜라가 코카인이랑 손절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1906년에 미국 의회가 순정 식의약품법이라는 Food and Drug Act라는 걸 만들어요. 이로 인해 이전까지 약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던 매약들은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매약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 교수님 이제 이 콜라가 매약이 아니라는 거를 알리려면 또 뭔가 또 홍보가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이미지 변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당연하죠. 네, 이로 인해서 매약과의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콜라 광고가 점차 달라지죠. 네. 매약의 성분으로서의 약효 선전은 버리고 맛있고 상쾌한 콜라를 마시자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죠. 음료수로 완전히 됐네요. 예, 그러면서 1910년이 되면 콜라 매출이 무려 118배 이상으로 원액 매출의 상승을 끌어내요. 야, 그 주식 떡상. 아우. 주식. 대박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콜라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시작이네. 있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 전역에 퍼진 이 콜라가 어떻게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사로잡는 고유한 음료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콜라의 생존 전략은 바로 콜라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는 거였습니다. 일단 미국 전역으로 진출한 콜라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자 한 가지 걸림돌이 발생했어요. 뭐죠? 은비 씨, 네. 인기가 많을수록 시기, 질투, 그리고 뭐가 많이 생길까요?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네. 바로 따라하는 현상.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달달하면서 탄산에 톡 쏘는 콜라 구이의 맛이 인기를 끌면서 콜라를 따르는 유사 제품 내지는 모조품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당시 콜라병은 만드는 지역과 공장에 따라 가지고 병 모양이 통일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조품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조품들이 병 모양에서 라벨, 심지어 광고까지 따라야 했던 거예요. 일단 저 왼쪽에 있는 게 버밍햄에서 나온 콜라병이고요. 오른쪽은 코카놀라라는 병이에요. 코카 놀라요? 네. 와, 그래놀라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건 코카놀라를 보면 직선 모양의 평범한 병 모양은 물론이고 병에 새긴 곡선 모양의 글자나 로고까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똑같네.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오는 스펠링 K를 C와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오, 이건 진짜 비싸다. 샐러리 콜라 먹고 싶지 않은데요. 샐러리 콜라. 자세히 보면 마름모꼴 모양의 테두리에 글자가 있고 가운데 있는 제품명이 콜라구이에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거의 똑같아 보이죠. 교수님 콜라를 사려면 이거 뭐 사실 뭐 이게 진짜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수준까지 돼버렸네요. 예,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콜라회사는 당연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일종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제대로 만든. 이게 뭐였을까요? 콜라병 디자인 뽑기 대회? 예, 병의 디자인을 통일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500달러의 어떤 상금을 걸고 디자인을 공모한 걸로 돼 있어요. 기본적인 조건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만져도 내지는 깨진 병 조각들만 보고도 코카콜라 병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어떤 조건을 걸었죠. 그래서 그 결과 1916년이 되면은 한 유리병 제조업체에서 디자인한 콜라병 모양이 채택이 되죠. 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예. 이때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마시는 이제 콜라병이 통일되면서 콜라는 자신만의 정체성, 이른바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구축하게 된 거예요. 와,
디자인이 예쁘다. 근데 은비 씨 콜라병이 통일되기까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 있습니다. 이걸 디자인한 분들이 그 콜라에 대해 찾다가 이름이 비슷한 코코아 열매에서 디자인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코코아 열매? 네. 그래서 병의 모양을 잘 보면 코코아 열매를 본딴 모양이고요. 약간 이런 주름. 저 굴곡 네. 주름이. 이런 게 있네. 네. 그리고 워낙 독특한 디자인이어가지고 이 디자인이 채택됐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콜라가 또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동원했죠? 자, 콜라사가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택한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신비주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 코카콜라 만드는 제조법이 비밀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나요? 아, 그쵸. 예. Coke knows the marketing power of the Mystique. Officially, there is only one written copy of the secret formula, and it's locked in a vault of an Atlanta bank. 전 세계에 몇 명 레시피. 모른다는 그 레시피. 네. 맞아요. 제조법을 아는 사람이 뭐 전 세계 2명이라는 둥.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비행기도 안 탄다는 둥. 그런 예,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무성한데 이게 사실일까요? 그냥 괴담처럼 이게 약간 신화처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도 콜라 만드는 제조법은 비밀 유지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캔들러는 콜라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어떤 그 원액에 들어가는 물품 번호를 성분에 대해서 물품 번호를 붙여가지고 분류해요. 예를 들어서 설탕은 1번, 캐러멜은 2번, 진짜. 카페인은 3번 이런 식으로 표기해놨어요. 오. 그래서 콜라만의 어떤 고유한 맛을 나게 하는 원료의 성분을 7X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비밀 성분이 뭔지 절대 밝히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비밀 성분을 미지수인 X로 표시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비밀은 콜라가 탄생한 이래로 한 번도 공개된 적은 없어요. 그 X가 도대체 뭐야? 불쏘세요. 그렇다면 정체성을 구축한 이 나름의 아이덴티티를 만든 콜라는 어떻게 전 세계를 사로잡는 음료로 떠올랐을까요? 여기서 이제 마케팅이 들어가야지. 네, 맞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의 일상을 파고드는 마케팅 전략이 뒤따르는 거예요.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경제 규모가 영국의 거의 2배가량이 돼요. 와. 거기다가 유럽은 어쨌건 승전국이건 패전국이건 전쟁 피해가 상당했잖아요. 미국은 사실은 전쟁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미국이 어떤 채권 국가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승전 국가인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위치가 굉장히 올라서는 사실은 이제 넘버원 자리로 올라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대중 소비 사회로 미국이 세계 최초로 진입하기 시작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건 우리가 여러분들 포드차 얘기 들어봤을 텐데 포디즘이라고 부르는 포드차의 일관된 조립 라인 도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경제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고 이런 것들 속에서 미국인들의 소비 욕구가 점차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들은 소비지향적이고 저축보다는 소비에 관심이 있고 여가에 더 관심이 많고 뭐 쾌락에 좀 더 관심이 많았다고 봐요. 파티. 야, 파티. 그리고 이때 콜라는 소비 욕구로 충만한 미국인들의 지갑을 열 방법을 찾아냈죠.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광고업자, 심리학자, 홍보 전문가, 시장조사 연구원 등을 고용해서 와우.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광고를 시행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광고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 북극곰을 데려오기 시작하나요? 아하. 키를 타고 있네. 놀고 난 후 갈증에 대한 해답. 일할 때나 놀 때나 갈증을 해소하세요. 갈증이 날 때 이것만한 게 없죠. 자, 여기 세 개의 광고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올 것 같습니다. 갈증 갈증. 갈증에서. 네, 또 다 운동? 맞는 얘기죠.
스포츠로 여가 활동을 즐긴 후에 콜라로 갈증을 채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소비 속에서 여가 생활도 즐기는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을 넘어 세계까지 어떻게 중독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죠. 전쟁을 통해 2차 세계대전 때요? 미국인들의 국민 음료로 자리 잡은 콜라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쟁, 즉 2차 세계대전이었죠. 그중에서도 어떤 그 콜라에 기회를 안겨준 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보낸 한 통의 전보였어요. 뭐? 자, 무슨 내용의 전보였는지 지원 씨하고 규현 씨가 재연해 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지원 형이 장군님. 네, 저는 콜라 회사입니다. 여기는 전쟁터, 여기는 전쟁터. 지금 전장으로 콜라를 좀 보내주라. 가능하다 오바. 제복을 입은 모든 병사들은 5센트의 콜라 한 병씩을 제공하겠다. 오바. 일단 너부터 죽이겠다. 나 사무실. 와, 전쟁인데 이러고 보낸다고요? 사무실. 그럼 300만 병씩 한 달에 2번 600만 병을 보내달라. 그리고 원액 시럽 리필도 만땅 보내달라 오바. 네? 600개가 아니라 600만 병? 그렇다 오바. 오바 아니냐 오바. 끊어라 네, 오바. 두 분의 열연 덕분에 어떤 내용의 전보인지 이해가 쑥쑥 됐을 거라고 너무 많이 시킨 거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상당한 양인데. 보급? 보급을 했는데. 이분 그거 가져가서 그 나라에 팔려는 거 아니에요? 이 전보는 전쟁에 나가 있던 한 미국 장군이 엄청난 양의 콜라를 요청한 전보였습니다. 누구야? 누구겠어요? 아이젠하워? 네, 맞습니다. 이 인물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아니, 교수님, 아이젠하워 장군이 왜 전쟁 중에 콜라를 저렇게 많이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는 좀 여러 추측이 있는데 일단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 콜라를 향한 군인들의 갈망이 좀 꽤 컸던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군인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중 절반은 코카콜라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 전장에서 콜라의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네. 어느 정도인지. 매니아 아니야 매니아? 저 정도면 그냥 홍보 마케팅 중에 하나 아니야? 코카콜라에서 퍼뜨린. 이때부터 미군의 필수 보급품에는 허쉬 초콜릿바, 또 하나는 위글리의 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바로 콜라가 포함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른바 군인들의 시레이션 박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와, 진짜 박스가 엄청 많다. 그러니까 콜라는 미국인들이 가는 곳이면 심지어 군대에도 똑같은 5센트의 값싼 가격으로 납품하면서 미군에 적극 협조를 했죠. 하지만 필수보급품에 포함된 콜라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미지근해요. 그치. 자, 이 문제는 이게 배달하기에는 병이 깨질 위험도 있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아, 그쵸.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와, 어려울 것 같아요. 콜라 회사는 전쟁에 나간 미군에게 손쉽게 콜라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네, 혜성 씨. 콜라가 이제 유리병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캔이 아니라 통조림을 이렇게 까서 마실 수 있는 콜라. 그냥 캔이라고 해보는 게 어때요? 아이디어는 기발한데 혜성 씨 틀렸습니다. 아, 콜라를 제공하기 위해 아 정답. 네, 규현 씨. 그 야구장 가면 그 이제 그 맥주 직원이 다니면서 호스로다가 이렇게 자대가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콜라맨이 나타나요. 그래서 콜라맨이 나타나서 나눠줘요 이렇게. 아, 전쟁 때요? 전쟁 때 이렇게 슉 해줘. 그 드럼통 무게 배고 다니면서 와. 배급해 주는 것처럼. 규현 씨 오답입니다. 자, 원액만 제공한 건가요? 원액만요? 네. 현장에서 탄산을 빼고.
비슷했죠, 자. 교수님? 손쉽게 현지에서 제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됐을까요? 거기다 공장을 만드는 거죠. 오케이, 은비 씨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선이 올라가는 데에 맞춰서 결국에는 거기다가 이제 보틀링 공장을 대박. 만드는 거예요. 아니 수요가 얼마나 많았으면 전쟁 중에 현장에 공장을 만든 거예요. 와. 그래서 어쨌건 저 미군은 전쟁 내내 사실은 톡 쏘는 콜라 맛을 맛볼 수 있었다고 봐야죠.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와, 네? 저게 콜라라고요? 뭔가 했네.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싸워야 되는, 이건 죽음의 공포도 느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콜라병을 들고 마시면서 그나마 미국 땅에서 느꼈던 잠깐의 여유도 느낄 수 있었을 거고 고향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어우, 저분은 오른쪽 계신 분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 진짜 전쟁 그렇죠. 중에 유일한 낙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쟁 내내 미군이 마신 콜라병만 해도 34개월 동안에 무려 한 30억 병 정도 됩니다. 30억 병 정도 됩니다.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한편 2차 세계대전 중에 콜라 대신 탄생한 음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라병 수출길이 막혀버린 연합군의 적국이 되는 독일에서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낼게요.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은 콜라 대신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음료를 개발해요. 요 음료의 이름이 뭘까요? 요 음료의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요? 이름 정답! 네, 규현 씨. 레드불? 레드불이요?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음료. 최근에 나왔나요? 네, 최근에 나왔어요.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은비 씨. 환타. 우와. 은비 씨 정답입니다. 어? 왜 어떻게 알아? 공부 좀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탄산음료 환타가 맞습니다. 진짜 판타는 또 독일이 만든 거야? 판타. 나 우리나라가 만든 줄 알았어. 판타. 독일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코카콜라병 판매업자가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새로운 탄산음료를 개발해낸 게 그게 바로 지금의 판타라고 보시면 돼요. 판타가 이렇게 탄생한 건지는 저 아예 몰랐었는데 전쟁 후에 콜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콜라에서는 1930년대부터 해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따로 코카콜라 엑스포트 컴퍼니라는 이른바 코카콜라 수출회사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28개국 정도에서 영업을 시작하지만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생산 공장을 해외에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판로를 뚫은 콜라는 현지에서 각각의 나라들의 판매업자들하고 계약을 체결해 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엔 해외에서 더 많은 콜라를 마음껏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콜라는 전후 초강대국이 된 미국을 상징하는 아이콘 그 자체가 됐는데요. 당시 이와 관련된 내용이 타임지 표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좀 네. 무서운데요. 엄마가 아이들 콜라 주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지구 뒤편에서 전 세계에 콜라를 공급해주는 콜라햇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봐야죠. 자, 또 하나, 미국적 생활 방식은 무엇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량 소비? 예,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는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젊음과 반항의 상징인 청바지를 즐겨 입거나 요즘 락큰롤이나 톡 쏘는 시원한 콜라가 있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소비 문화를 동경하기 시작해요. 네. 특히 콜라는 전 세계 진출에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내지는 미국적 생활 방식을 따라하기 쉬운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당시 서양 요리들이 일본에서 대중화되는 데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고기. 그렇죠. 천황에 의해서 육식이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천황에 의해서 육식 문화가 사라지게 된 걸까요?
천황이 이빨이 안 좋았나? 알러지가 있었나 봐요. 잘 씹질 못하고 자기가 못 먹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6세기 초반에 일본의 불교가 전래되면서 일본의 국교가 불교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673년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과 천황이라는 명칭을 만들고 일본 역사상 최초로 강력한 전제 권력을 행사했던 텐무천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텐무천황은 국교인 불교 교리를 내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불교의 핵심 가치인 살생금지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황은 이 사상의 실천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육식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각종 어업, 수렵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하노니 덫을 놓거나 함정을 파는 일, 기계를 이용한 창 놓기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 또 소, 말, 개, 원숭이, 닭을 먹지 말라.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리라. 불교로 인한 육식 금지령은 이후 시기와 금지 동물의 종류를 달리하면서 여러 번 개정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스토크 천황 때에는요, 전국의 모든 생물을 살생 금지시키고 모든 생물? 예. 그럼 아무것도 못 먹는 거네요. 전 국민이 비건으로 살아야 된다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비건이다. 채식주의자로. 그땐 뭘 먹어? 비건도 비건 나름이지 저거는 게다가 소에 대해서는 제물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시기를 가리지 않고 엄격하게 식용을 금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사에 필수적이니까. 맞습니다. 당시 일본은 농경 국가였고 소는 곡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물이었기 때문이죠. 교수님, 근데 육식을 좀 금지하게 한 게 불교 영향만 있는 건가요? 일본의 육식이 금지된 건 불교 때문만은 아니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신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당시 일본의 국교는 불교였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신도가 민간 신앙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영향력을 이제 끼치고 있었죠. 특히 신도에서는 죽음과 출혈이 부정을 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겨져서 육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 종교에서 육식을 기피했어도 공식적으로 육식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였을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천황. 모범을 보여야지. 본인만 먹겠다 이거죠. 오답입니다. 아, 소 예, 키우는 루미쿠 씨. 사람. 상당히 설득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답입니다. 어떨 때 고기가 땡기세요? 아, 정답! 병자, 아픈 사람은 회복을 빨리 해야 되니까 육식을 해도 괜찮다. 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맞아. 안 먹으라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단백질 정답입니다. 시설. 다들 아픈 척하는 거 아니에요? 깨병. 예. 불교에서도 약으로서 육식을 허용해줬던 거였죠. 와, 약으로 규현 씨는 쓰였구나. 술 먹을 때 아니에요? 고기가 땡길 때. 저는 늘 땡겨요. 네, 하지만 당시 톱령상 가축을 먹을 수는 없었으니까 일부 권력층은 보약 사냥이라는 명분으로 야생 동물을 사냥해서 먹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사냥은 권력층의 전유물이었을 뿐 일반 서민에게 들짐승이나 들쇠고기를 먹을 기회는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류 생산부터 유통, 요리까지 모든 게 퇴화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고기를 점차 먹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일본의 육식 금지령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절대 금기시되었던 소고기가 물밀듯이 들어오며 일본의 식문화를 뒤바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소가 탈출을 해서 아이들을 많이. 오답입니다. 아, 네. 때는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4척의 증기함선을 이끌고 에도 앞바다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을 문명국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일본의 막부를 압박을 했었죠. 그 결과 1854년 3월 일본은 미국과 불평등 조약인 미일 화친 조약,
그리고 1858년에 일본은 미일 수호 통상 조약으로 미국과 또 한 번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가나가와, 효고, 나가사키, 니가타 등의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되죠. 또 일본은 외국인 거류지를 만드는데 승인을 하게 되죠. 교수님, 그러면 이 조약으로 이 외국인 거류지에 외국인들이 막 엄청 들어왔겠네요? 네, 서서히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죠. 그런데 개항 후 일본에 거류하던 외국인들은 한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뭐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 고기 요리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소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외국인들은 처음엔 거류지 부근 농가에서 소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소를 식용하는 걸 일본인이 알게 되자 더 이상 일본인에게 소를 살 수 없었던 거예요. 네. 안 파는 안 판 거죠. 네. 그러자 외국인들은 막부에게 식용으로 살아있는 소를 제공해달라라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막부는 처음엔 거절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외국인들이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당시 외국인들이 이때 어떤 방법을 찾았는지 알 수 있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를 훔치나? 예, 이건 1861년에 요코하마 무역 사무소를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 도축하는 것 같은데요, 옆에서. 정육점이 생겨버리나? 소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외국인들은 중국이나 조선, 미국 등에서 소를 수입해서 도축을 하고 해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류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방법으로는 소고기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 막부에게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용 소 공급과 도축 시설 구축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엔 요코하마 근처에 일본 최초의 공설 도축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막부는 고베에서 농사용으로 키우던 일본 소 한 30-40마리를 요코하마 항으로 데려와서 공설 도축장에서 도축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고베규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의 명품 소고기의 출발이 됩니다. 고베규의 맛이 외국인들 사이에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거고요. 개항지였던 요코하마, 고베, 하코다테 등 외국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소고기를 취급하는 서양 요리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소고기의 주 소비층은 외국인에 그쳤었어요. 그런데 이때 일본의 1200년간의 육식 금지령이 깨지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메이지 유신? 맞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천황을 중심으로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펼친 광범위한 변혁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일본은 서양처럼 강해지기 위해서 크게는 국가제도와 산업계획, 군대, 교육제도까지 다 바꾸게 되고요. 사소하게는 옷차림과 머리 모양까지 모든 걸 서양을 따라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선두에 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메이지 천황입니다. 이 사진은 메이지 천황이 일본 전통 복장을 입고 찍은 사진인데요. 오른쪽은 서양식 복장을 입고 찍은 사진인데 두 사진은 불과 1년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 네. 메이지 천황은 서양인처럼 머리카락을 자르고 서양식 복장을 하며 근대화의 본보기로 나서게 된 거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피지컬. 네, 피지컬. 이 사진은 미국에 방문했던 일본 사절단의 모습입니다. 근데 확실히 저 뒤에 뒷줄은 또 보면은- 서 계시거든요. 예, 서 있는 사람들 비교만 해도 많이 차이 나네요. 20cm. 모자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다들 어깨 정도 예. 높이까지밖에 안 오는데. 그러네요. 당시 일본 남성의 평균 신장은 약 155cm였다라고 해요. 아, 진짜. 반면에 미국 남성의 평균 신장은 약 173cm였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 남성의 평균 신장은 161이었다고 해요. 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았네. 예. 그러니까 키가 큰 서양인들을 올려다봐야 되는 것은 좀 열등감 내지는 굴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만들게 됐겠죠.
이에 본인들은 작은 체구를 서양인들처럼 크게 키우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 서양식을 먹고 뼛속부터 바꾸기로 하는데 뼛속이 안 바뀌죠, 쉽게. 오랜 기간이 걸리겠죠. 이때 일본 정부는 쌀과 생선, 채소 위주였던 전통 식단 대신에 육류 위주의 서양식 식사를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오래된 인식을 깨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육식을 장려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선 인물이 한 명 있게 되는데요. 천황 아닐까요? 예, 바로 맞습니다. 천황은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오쿠보 토시미치의 일본인도 소고기를 먹지 않으면 서양인 못지않은 큰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언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천황의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일본인들을 크게 놀라게 만드는데요. 이건 1872년 1월 24일에 발표된 신문입니다. 我が朝にては中古以来肉食を禁ぜられしに恐れ多くも天皇言われなき義に重しめされ今時肉食を遊ばさるる旨宮内にてお定めこれありたりという。 이 소식을 들은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까 배신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눈물을 흘릴 그렇죠. 것 같은데요? 약간 보수적인 국민들이 많을 테니까. 기사를 본 사람들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또 좀 실감하게 됐겠죠. 아니 르미코 씨 이때 천황이 육식 장려 정책 일환으로 먹은 게 또 있다면서요? 네, 또 있어요. 그 메이지 정부에서 소고기 말고도 권장한 음식이 있는데 뭐예요? 그게 바로 우유예요. 네, 그 사람들은 우유가 소의 피라고 생각해서 부정을 탈까봐 그래서 좀 많이 피했었거든요. 근데 천안도 하루에 2잔씩 우유를 마신다고 그렇게 약간 홍보를 한 거죠. 선생님, 이게 천황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에 반대하는 사람 없었나요? 네, 당연히 있었겠죠. 천황이 소고기를 먹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약 한 달 뒤인 2월 18일 천황의 거처에 자객 10명이 난입을 하게 됩니다. 자객까지. 그중 4명은 총에 맞아 사살당하고 1명은 중상, 5명이 체포되는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들은 황궁에 침입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 온 후 일본인이 육식을 함으로써 일본이 더러워져 신이 머물 곳이 없어졌다. 그러니 외국인들을 몰아내고 신과 제후의 땅을 예전처럼 지켜내야만 한다. 먹기 싫어하네요. 거부하는 거죠. 고기를. 성스러운 예, 뭔가. 성스러운 것이 깨진다가 되는 거죠. 이들이 생각할 땐 육식으로 부정을 타는 건 신성한 천황에게도 적용되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일본인들의 육식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바꾸기 쉽지 않았을 텐데. 예, 그렇죠. 하지만 메이지 정부 입장에선 국민 개개인의 체격이 곧 국력이었기 때문에 서양인처럼 체격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반드시 육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육식이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사업은 부정을 탄다고 여겨져 기피하던 소고기 생산 산업을 정부가 맡는 거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1869년 정부는 외국인 거류지인 스키치의 우마 회사를 세우고요. 소와 말을 기르고 소고기의 해체 작업과 판매까지 담당하면서 소고기 보급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와, 그냥 진짜 180도 바뀐 거네요. 제발 먹어라 소고기 좀. 이렇게 제발 소고기 좀 먹어. 먹자가 되는 거죠. 덕분에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싱싱한 고기를 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맛있다. 와. 김 나는 것 봐. 와 진짜. 포크 카츠레츠는 코틀레트를 모방했기 때문에 젓가락 대신에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코틀레트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밥과 미소시루, 즉 장국을 추가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서양처럼 코틀레트만 메인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주식과 코틀레트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이 탄생한 거죠. 야, 교수님 뭐 포크 카츠레츠가 처음 등장했을 때 반응이 어느 정도였어요? 솔직히 당시엔 큰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 사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돼지고기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했거든요. 왜 또 돼지고기인데 왜?
돼지고기를 먹는 인체 실험을 직접 해보았더니 지방 덩어리에 비만이 된 데다 다른 병에도 걸리기 쉬웠다. 들어보니 돼지고기를 어떻게 생각한 것 같아요? 병이네 병. 더러운 비만 고기. 살찌는 막.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 돼지고기는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피되어 왔었어요. 이렇게 돼지고기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칠 때 이를 전환시켜줄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1894년에 발생한 청일전쟁, 그리고 1904년에 벌어진 럴전쟁이었습니다. 와, 전쟁이. 전쟁으로 왜 소가 좀 귀해졌나? 예. 아. 일본은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 식량으로 활용된 소고기 수요가 급증하게 되거든요. 루미코 씨, 일본 군인들은 전쟁 때 소고기를 뭐 어떤 식으로 먹었어요? 그 휴대 식량으로 대량 이용된 게 그 야마토니라는 음식이 있어요. 야마토? 네, 야마토니가 어떤 거냐면 소고기를 그 일본식으로 간장과 생강으로 맛을 낸 통조림인데요. 그리고 또 군사적인 이유로 그 육포도 고안되었었는데요. 이때 소고기에 눈을 뜬 병사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각 지역에서 소고기의 수요를 늘리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는 곧 가격 폭등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소고기의 대체품이 필요해졌고 그때 떠오른 게 바로 돼지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값이 싸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래서 돼지고기 역시 지식인들이 이제 선전을 위해서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1919년 도쿄 대학의 교수이자 돼지 회부학의 권위자였던 다나카 히로시의 이제 한마디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보물산에 들어가서 그냥 나오는 것과 같다. 이처럼 다나카 히로시는 돼지고기는 냄새나고 불결한 것이 아니라 맛이 훌륭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식인의 계몽 활동과 메이지 정부의 노력으로 일본인들은 점점 값비싼 돼지고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돈까츠의 전신인 포크 카츠레츠가 되는 거죠. 그런데 포크 카츠레츠만의 특징이 또 하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양배추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양배추채 익숙하시죠? 맞아요. 항상 리필해서 먹어요. 원조가 바로 포크 카츠레츠인데요. 서양에서는 보통 익힌 채소를 고기와 함께 곁들여서 먹게 되죠. 그런데 포크 카츠레츠는 생채소인 양배추를 채로 올린 거예요. 예, 여기엔 좀 하나의 사연이 있는데요. 당시 포크 카츠레츠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가게 안은 항상 손님들로 북적거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기를 튀기기에도 손이 부족했던 주방장이 양배추를 익히지 않고 생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반응이 또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포크 카츠레츠 이렇게 불렸는데 언제부터 그럼 돈가스라고 불리게 됐나요? 카츠레츠가 돈가스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는 1929년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카츠레츠를 줄여서 카츠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여기에 일본어로 돼지를 뜻하는 돈이 이제 합쳐져서 돈카츠가 된 거예요. 포크 카츠레츠가 생긴 지 3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돈카츠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3대 양식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음식이 하나 또 있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양식 카레라고 아까 카레 나왔잖아요. 그렇죠. 바로 카레입니다. 카레 라이스. 카레는 1920년대 초에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인기가 1930년대에 절정을 달하게 됩니다. 1936년 오사카의 한 백화점 식당에서는 하루에 13,000개의 그릇이 팔릴 정도였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팔리지? 예, 그렇다면 인도의 커리는 어떻게 일본의 카레가 되었을까요? 뭐지? 그 계기는 역시 군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산무 카레를 먹었나? 어떻게 군대 이거는 연기 나지 뭐 다 합리적이지가 않은데 군 전투에서 먹기엔. 예, 바로 1870년대 일본 군대 내에 퍼진 원인 불명의 한 병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병 때문에 이걸 먹었다고?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당시 일본군 내에선
극심한 근육 소모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는 병이 유행하는데요. 어떤 병이었을까요? 근육 소모? 근육이 왜 소모되지? 못 먹어서 소모가 돼요. 아세요? 전 알아요. 아세요? 검사를 해봤어요. 네. 학교에서. 신체 검사할 때 항상 네, 들어가 네, 있었죠. 네, 네.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신체 검사 때 이 병의 유무를 알아보는 검사를 했었다라는 거죠. 왜 걸리는 거지? 뭘 검사했지? 우리도 했나? 우리는 안 했고. 우리는 특별하게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걸리는 거예요? 정답? 네, 영양실조. 그 유사한 유사한. 약간 접근 방법은 그쪽입니다. 뭐가 결핍이 그것 있나 보다. 때문에 네, 예, 나는 병이에요. 결핍? 오답입니다. 정답. 예, 혜성 씨. 과학 시간에 비타민 결핍증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각기병? 예, 정답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기억해? 이거는 네, 기억나는 게 계열병이랑 각기병밖에 없어요. 각기뼈 처음 들어요. 예. 각기병? 각기? 각기병은 말 그대로 극심한 근육 소모로 팔다리가 얇아져서 어머.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부전과 말초 신경 장애를 초래하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각기병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좀 흔하지 않은데 유독 일본인들에게만 좀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지? 유전적인 이유인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병사들에게 많이 퍼져 있었으니까 그 문제가 좀 심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적당한 치료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사망자가 좀 발생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특히 육군에 비해서 바다를 향해야 하는 해군에서 그 각기병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78년 해군 총 4,528명 중에서 각기병 환자가 1,485명으로 약 33%가 각기병에 걸렸고 이 중 32명은 각기병으로 사망했었다라고 해요. 와, 심각했네. 그 정도면은 병력 손실도 심각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도 본격적으로 각기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당시 해군 군의관이었던 다카키 카네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카키 카네이로는 각기병의 원인으로 이것을 지목했어요. 그게 흰쌀밥, 예, 백미였습니다. 백미가 원인이라고요? 못 먹어서? 아니죠.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먹어서? 예. 서양 사람들은 이건데요. 백미를 안 먹으니까. 실제로 당시 병사들에게는 하루쌀 960g 정도가 제공됐는데 960g이요? 예. 960g? 당시 일반인의 하루쌀 소비량이 약 640g, 즉 4합 정도였으니까 하루 3끼 쌀밥을 충분히 먹고도 남는 양이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네. 근데 이 백미를 먹으면 왜 각기병이 증가하는 건가요? 예. 훗날 각기병의 원인이 좀 밝혀졌는데요. 바로 비타민 B1. 비타민 B1이 부족할 때 생긴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얗게 도정한 쌀밥만 먹을 때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현미가 백미로 도정되는 과정에서 껍질 부분에 겨에 포함된 비타민 B1이 깎여 나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잡곡밥을 먹으라고 하는 잡곡밥을 거네요. 먹으라는 것이 되는 거죠. 교수님 군대에서 그럼 반찬을 뭐 안 준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 무렵 일본군은 병사들에게 부식을 제공하는 대신에 현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흰쌀밥은 주지만 반찬은 알아서 사 먹으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안 사 먹었구나. 아끼려고. 반찬을. 그러니까 아이고. 병사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미소시루와 단무지 정도로 최소한의 반찬으로만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을 파악한 해군 군의관 다카키 카네이로는 흰쌀밥 중심의 군대 식사를 바꿀 것을 제안하는데요. 이때 그가 떠올린 것이 바로 영국 해군의 식단이었습니다. 영국 해군. 다카키는 과거 영국 유학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당시 영국 해군들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떠올리고 그들처럼 먹으면 각기병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님, 근데 이거는 다카키의 추측이지 뭐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건 아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카키는 그의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병식 실험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다카키는 과거 1882년 12월부터 83년 9월까지 9개월간 장기 항해를 떠났던 군함 류조호와 1884년 2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항해를 떠나는 군함 스크바호의 결과를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군함 류조호에서는 통상적인 흰 쌀밥과 부실한 반찬으로 식단을 했다는 거였고요. 군함 스크바호에서는 영국 해군의 식단을 참고로 하는 양식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스크바호에서는 밥 대신에 빵이나 건빵을 먹도록 했고, 줄어든 주식분에 대해서는 육류나 어류, 콩류를 보충하도록 진행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군함에서 각기병 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을까요? 돈 아낀 배. 흰 쌀밥만 먹은. 예, 표를 보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 흰쌀밥을 주식으로 한 군함 류조호에서는 376명의 승무원 중에 약 45%인 169명의 각기병 환자가 발생했고요. 그중 25명이 사망을 합니다. 반면에 양식을 도입한 군함 스크바호에서는 333명의 승무원 중 경증의 각기병 환자 14명이 발생하긴 했지만 사망자 없이 전원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류조는 괜히 죽었네. 예, 결과를 보니까 좀 어떠세요? 확실하네요. 식단 문제가 확실해요. 명확하죠?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네요. 네. 빵에는 비타민 B1이 가득한 밀가루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각기병이 덜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카키는 양식을 채택하여 각기병 사망자 발생률을 낮춤으로써 각기병이 백미를 먹는 식습관에서 온 것임을 증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교수님 다카키가 입증도 했겠다. 그럼 바로 병사들한테 도입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병사들에게 양식을 도입하는 과정은 또 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항감이 있겠죠. 또 맛있게 또 변형해야지 뭐. 예, 처음 다카키는 병사들에게 영국 해군의 식단과 똑같이 빵을 주식으로 스프와 함께 먹는 식단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병사들의 반발이 좀 매우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병사들에게 빵은 간식이지 밥 대신 먹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군 당국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다카키는 영국 해군의 식단을 곰곰이 떠올리면서 그들이 즐겨 먹던 음식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커리였어요. 카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커리는 사실 인도의 향신료잖아요. 그 여러 향신료를 이제 조합해서 만드는 음식인 거죠. 너무 맛있겠다. 오늘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런 인도 커리의 맛에 매료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인도의 커리를 영국에 가져오게 되는데 영국인들은 이걸 영국인의 입맛에 맞게 새롭게 혼합해서 정형화된 커리 가루를 제조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영국의 식품회사 크로스 앤드 블랙웰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커리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 커리 가루를 선보이면서 커리는 이제 영국의 가정에서 일상적인 요리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영국 해군의 식단에 사용되게 됩니다. 영국 해군에서는 커리 가루를 소고기 스프에 넣어서 먹었는데 커리가 자극성이 강한 향신료였기 때문에 음식의 보존성을 높이는 데 아주 유용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 밀가루가 들어간 누에 비타민 B1이 풍부했기 때문에 영국 해군에서는 각기병이 상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해군 군의관 다카키는 각기병이 발생하지 않는 영국 해군의 커리라면 일본 병사들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국에서 이미 고안된 제품인 커리 가루를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커리를 일본에서는 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카레. 예.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카레가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번 또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최초의 카레는 고기 대신에 이것이 들어갔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림에서 보이는 정답. 예, 규현 씨. 생선. 아, 발상은 좋았습니다만 오답입니다. 저 생선 아닌가? 정답. 예, 혜성 씨. 고기 대신에 일본 사람들도 좋아하는 두부? 예, 또 발상 좀 신선했습니다만 오답입니다. 제가 힌트 드려도 돼요? 닭고기랑 맛이 비슷해요. 아, 아, 드셔보셨구나. 네. 닭고기랑 맛이 네, 비슷하다고요? 혜성 씨. 비둘기고기인가? 닭 대신 오리. 아, 오답입니다. 아니에요? 정답? 예, 소라 씨. 꽝? 더 작아요. 날아다니는 거 말고요. 작아요. 다리 4개입니다. 오답이고요. 다리가 4개라고? 정답. 예, 규현 씨. 개구리. 개구리. 정답입니다. 오 마이 갓. 말도 안 돼. 예, 진짜 정답을 그거였어?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 예, 이거는 좀 정답은 바로 비주얼이- 개구리입니다. 왜? 그대로 올리냐 저걸. 아. 일본에서 기록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카레 요리법은 개구리를 사용한 거였어요. 교수님 이거 아니지 않아요? 아 이거 심지어 통통해 살이. 어우. 듣도 보도 못했어요. 무슨 카레 쟤는 개구리 고기가 들어가. 야, 다리 살이 엄청난데? 사실 개구리를 재료로 쓴 카레는 인도에서도 볼 수 없었고요. 영국의 요리법에도 전혀 나오진 않아요. 그렇다면 왜 일본은 개구리를 넣었을까? 왜 그랬지? 왜 넣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추측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개항지에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국인이 데려온 요리사가 당시 중국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서양 요리인 카레를 중국식으로 변형하면서 개구리가 들어간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썰이 있습니다. 아니 중국도 저렇게 개구리 막 먹진 너무 않는데. 싫어. 중국도 중국이지 뭐 시키는 대로 만들 것이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제가 봤을 때 그 중국 요리사 바로 잘렸어요. 배에서 아마 구명조끼 태워갖고 바다에 던졌어. 내가 선장이라면. 근데 개구리 맛있어요. 왜? 저도 중국에서 먹어봤거든요. 진짜 닭고기 같아요. 그냥 닭고기를 드세요. 그럴게요. 닭고기 같은 걸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닭고기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 어우. 너무 이상해. 그럼 지금 뭐 저 개구리 카레가 해군한테 보급됐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개구리 카레를 먹다가 이후 소고기가 보급되면서 소고기로 대체되는 식으로 일본 카레의 재료도 조금씩 변화하게 됐던 거죠. 일본 해군에 카레가 전해졌을 때에도 소고기 카레였어요. 아 그렇겠죠. 개구리는 아주 깜짝이야. 잠깐입니다. 자꾸 상상돼. 과연 이 카레를 맛본 일본 해군 병사들은 어땠을까요? 미쳐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겠지. 왜냐면 맨밥만 먹다가. 예, 이때 쌀밥, 현미밥 같은 거에 이제 카레를 이제 뿌려서 얹혀서 먹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카레의 향도 덜어지고 병사들이 좋아하는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반응이 되게 좋았다라고 해요. 특히 일본 카레에는 영국 커리보다 비타민 B1이 풍부한 밀가루를 넉넉히 넣어서 각기병 예방에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카레라이스를 도입하지 않은 육군에서는 각기병 사망자가 4,064명, 해군에서는 각기병 사망자가 단 3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이 요리를 카레 라이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카레 라이스가 됐구나. 예.